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학 제8강 변화하는 사회 일탈 범죄 부분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일탈이란 단어, 자 오늘 8강째죠. 일탈, 그 사회의 어떤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전반적으로 일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 일탈, 범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일탈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듣기로는 동남아나 일부 어느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막 담배를 피우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일탈은 상대성이죠. 어느 사회에서는 그것이 일탈인데 어디에서는 일탈이 아니게 되는 상대성을 가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해서요. 고전적 범죄 이론과 신고전적 범죄 이론,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구별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고전적 범죄 이론에 베카리아와 벤담 얘기가 나오죠. 베카리아, 벤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등가주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등가라는 것이 같을 등자의 이 가치죠. 등가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눈에 넣는 이해는 이죠.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 1,000원 훔친 사람하고 1,000만 원 훔친 사람은 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저지른 죄와 똑같은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카리아는 특히 법의 확실성과 집행의 예측성. 베카리아는 법의 확실성 그리고 집행의 예측성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이제 응보형주의죠, 응보형. 예컨대 이제 등가주의 원칙에서 범죄에 의해 파기된 이익에 비례해야 된다. 그에 상응하는 범죄. 그 다음에 응분의 대가, 응보형. 자, 벤담 같은 경우도 판옵티콘을 제한하죠. 벤담 같은 경우는 판옵티콘. 이게 이제 감시자는 감시할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감시할 수 없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감옥들을 쭉 설치하고 여기다 이렇게 망대를 하나 감시탑을 세우죠.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둡게 하고 여기는 불을 밝힌대요, 밤에. 그럼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서 쭉 둘러보면 다 보여요. 그러나 감옥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보면 시커먼데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펜옵티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형벌은 범죄의 강도에 비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벌은 범죄의 강도에 비례한다. 범죄 저지른 거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전적 그 범죄 이론에서는 한마디로 처벌을 중시하는 거죠, 일종의. 응보와 처벌, 보복, 일종의 보복, 처벌. 너 한 만큼 벌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전적 범죄 이론에서는 어떤 보복, 처벌 이런 것보다도 억제, 범죄를 어떻게 사전에 억제하느냐,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억제의 종류에는 여기 보시면 특수 억제와 일반 억제가 있죠. 일반 억제와 특수 억제. 자, 일반 억제라 하면 범죄 가능성을 줄이려는 겁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이라 그러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걸 못 저지르게 억제를 하는 것이 일반 억제인데, 특수 억제는 이미 범죄자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특수 억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범을 갖다 줄이기 위한 방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특수 억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형벌의 객관적 조건이 있습니다. 형벌의 객관적 조건. 형벌은 객관적으로 엄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건 객관적 조건인데 여기서 형벌의 주관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의 주관적 조건. 이것은 우리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형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범죄 대상자, 범죄자가 그 형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 신고전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객관적 조건, 이것이 굉장히 높고 신속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확실하게, 그리고 범죄자들이 이 처벌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인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높게 나타날 때, 그럴 때 당연히 범죄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조건을 잘 갖춤으로써 범죄를 억제하자라는 것이 신고전론자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같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탈, 기능론적 입장에서의 일탈. 기능론적 일탈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뒤르겜이죠. 이 뒤르겜의 특히 자살론, 결국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그가 속한 어떤 사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구조, 이것이 어떤 환경이나 구조냐,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나 조직의 어떤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자살의 어떤 빈도가 좌우된다라고 봤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알아두세요. 이타적 자살은 결속력이 강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 자기 조직을 위해서 막 죽는 거, 이런 것이 이타적 자살. 그런데 그 사회의 결속력이 약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집단의 규범에서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속이 약한 사회에서 지가 그냥 자살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기적 자살이고, 근데 숙명적 자살, 이것은 절망적 상황에서 좌절을 해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 이제 숙명적 자살. 그 다음에 규범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치관 혼란, 그런 데에서 가치관 혼란을 아노미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다. 그래서 뒤르켐의 이타적 자살, 이기적 자살, 그리고 숙명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 자살의 네 유형 정도를 구별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 뒤르켐 말고 이 머톤의 아노미론,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수단과 목표가 어떻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그 가치관 혼란이 오는데, 그러한 것을 아노미라고 한다. 아노미라고 한다. 자, 이 머톤의 어떤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 유형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보면 동조형. 자, 이 경우는 목표와 수단이 있을 때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만약에 뭐 출세하고 싶다. 그럼 출세를 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조형이고, 여기서 이제 고안형이라는 것은 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다. 목표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월 수입이 적은데 좋은 집을 사고 싶어. 이런 경우 이제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가 일어나죠. 근데 다시 여기서 의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는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수단은 인정해. 내가 만약에 목표가 뭐 그런 공직자들이 국민에 의한 봉사, 그 목표 인정 안 해. 근데 수단, 공직자로서 뭐 몇 가지 서류 띄워주고 뭐 몇 가지 일하고 이러는 거, 이건 호구지책으로 인정을 해. 형식적으로만 일 처리하고 수단은 받아들이지만 목표는 인정 안 해요. 사실 이런 데에서, 이런 수단과 목표가 불일치하는 데에서 바로 아노미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아노미로 인한 일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사기나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데서 부정부패의 뇌물수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표가 이렇게 일치가 안 할 때에 아노미에 빠지고, 그것이 아노미로 인한 일탈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머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은둔형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목표도 인정 안 하고 수단도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방랑자 김삿갓 뭐 그런 사람들이죠. 또는 완전히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다든가 목표도 없어 그 사람은. 그렇다고 뭐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자포자기 그런 형이 이제 은둔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향형. 지향형은 목표나 수단을 다 거부하는데 똑같이 이거는 자포자기한 것이고 이거는 둘 다 거부하되 새로운 사회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약간 의욕적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두 케이스의 경우이고 여기에서 아노미가 발생해서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칸을 이동합시다. 일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차별교섭 이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3번으로 해야 되나요? 차별교섭론. 뭐 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도 그럽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 뭐 맹모 삼천지교라든가 자기가 사귀는 어떤 좋지 않은 그 집단이나 사람 과인과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쁜 걸 배우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오히려 무슨 범죄 기술을 배워나와가지고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든가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교섭하는 대상에게 배워서 내가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요 사람 또 잘 알아두세요. 이거 뭐 맞자? 뭐 이름이 좀 읽으려면 그런데 이 맞자의 중화 이론 가끔 나와요. 중요합니다. 중화시키다 그러면 이렇게 싹 알칼리성 있는 산성 싹 집어넣어서 싹 이렇게 흐지부지 만드는 거예요. 이 중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규범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든 인간은 이 규범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갖다가 만약에 억제하지 못하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위반 욕구에서 거기서 얼마나 잘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중화시키느냐. 이 중화를 적절히 잘하는 사람. 그럼 위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위반하면 안 된다 하고 억제를 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범죄를 하고 싶어. 그런데 억제하죠. 그러나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하고서도 시쳇말로 물타기를 잘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다른 놈들은 더 안 돼 뭐. 막 이러면서 중화시키는 기술. 이 중화 기술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맞자의 중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 얘기로는 책임 회피 기법, 중화 기법입니다. 이 기법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라든가 뭐 상해의 부인의 기법, 난 그렇게 안 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제자를 비난해 무슨 경찰이 돼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더 고상한 원칙 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뭐 나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내가 그런 나쁜 짓 했다는데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자기가 한 행동을 중화시켜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뭐 쉬운 예로 자기 합리화라 할까요? 하여튼 중화를 갖다 이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는 그런 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잘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화 기술이 뛰어나면 이걸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서도 자기 탓으로 안 돌리거든 사람이 이게요. 그렇게 되면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자의 중화 이론에서 요거 좀 유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낙인론이 있죠. 또 낙인론. 자, 사람들이 대체 다수의
또는 강자 집단이 소수이거나 약자 집단의 특정한 행위를 낙인을 찍는 거야. 너네들이 하는 그런 짓은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의 행위를 일탈로 규정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뭐 막 똑똑하다든가 막 활발하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낙인을 찍는 거야. 다수의 남자 집단에서. 저러면 여자가 저게 못된,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동성애자들, 이성애자들이 막 낙인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낙인에 의한 일탈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일탈에는 1차, 2차 일탈로 나눠지는데 이 일탈은 다시 1차 일탈. 이 사람은 이제 최초의 행위, 낙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미 낙인을 찍혀 버린 다음에 재범을 저지른 그게 2차 일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절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1차 일탈입니다. 근데 안 걸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딱 재범을 하고 나와서 전과자가 딱 되니까 에라 이미 찍힌 몸. 그러고 막 또 일탈을 저지른다. 그런 게 이제 2차 일탈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범죄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 이게 분명히 나쁜 짓인데 특정하게 뭐 피해자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매매춘. 누가 피해자냐 이거지 이거는. 마약. 이 본인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도박을 했어. 저만 잃었어 그냥. 누구한테 피해를 중에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어. 잃었으면 이게 딴 사람한테 피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낙태. 애한테 피해 줬죠 물론. 태어날 애한테.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들한테 피해 준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이런 것은 분명히 피해자는 특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범죄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일탈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일탈로 보는 것이고. 그럼 이런 낙인으로 인한 범죄를 일탈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은 탈범죄화라는 것은 가능한 다양한 행동을 인정을 하자 이거야. 그것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지배자들 일부 집단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마구 그것을 낙인을 찍거나 그러지 말자. 낙인을 찍어봐야 그게 전부 일탈행동화 해버리는데 그런 얘기. 또 비수감 정책 가능한 가두지 말자. 그리고 기소유예. 그 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밀어주는 것 등등입니다. 이래서 가능한 낙인을 찍지 않음으로써 일탈을 좀 줄여보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하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도나 뭐 이런 작은 규모죠. 이런 것이 이제 뭐 탈취 막 생계형 범죄입니다. 물론 나쁘죠. 그런데 저런 생계형 범죄와 달리 중상층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에 속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우리는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죠. 어떤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다든가 횡령 내지는 대량 대규모 탈세 이런 것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 범위는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만 피해를 줬다고 사실. 그렇다고 그게 잘한다는 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난 탈세와 횡령을 배임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기를 쳤다든가 그 피해자가 수만 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피해는 광범하나 처벌이 가벼워요. 사실 10만 원을 훔친 절도범보다 막 100억 원 부도 내고 막 이런 고의 부도 낸 사람은 사실 그 절도범보다 1000배, 1000배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한 1년 살고 싹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계장부라든가 그 적발이 어려워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적발이 어렵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경제 범죄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집합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행동에 결국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 그런데 집합행동에는 이 사회운동 말고 거기서 보면 군중행동도 있죠. 군중행동. 근데 군중행동은 우발적 일시적인 행동인데 비해서 사회운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당히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집합된 사람들, 그걸 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집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 구별하세요. 군중과 대중, 공중. 네, 요 군중, 대중, 공중. 요 개념 구별하는 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군중은 이것은 일시적인 모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모인 거죠. 근데 이 군중에도 다시 임시적, 인습적, 표출적, 능동적 군중. 네. 자, 임시적 군중, 표출적, 인습적 군중, 표출적 군중, 그 다음에 능동적 군중. 요거 구별하시죠. 모두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임시적 군중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르르 모여서 구경꾼들. 자, 이것은 뭐 전혀 어떤 지속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임시로 모인 거. 자, 인습, 그럼 벌써 쭉 해오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이 임시적 군중보다는 약간 조직적인 것이죠. 이게 경기장의 관중 같은 경우 약간의 소속감도 가지면서 뭐 특정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그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표출적,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분한 관중입니다. 흥분한 관중, 감정,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 막 이런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능동적은 아주 적극적으로 폭도들 이런 것이 능동적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군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소수라는 뜻이죠. 근데 대중, 그럼 큰 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우선 많다, 많은 무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대중이 이제 군중과 틀린 게 많은데 이 대중은 매스미디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쉬워. 그리고 남들을 따라가 획일화가 돼요. 군중 심리에 작용되고 막 이런 것이 조종당하기 쉽다. 그 다음에 획일화돼서 개성이 없다. 또는 이것은 대중은 가상적 모임입니다. 가상적으로. 군중은 실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지만 대중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이렇게 와 모여있는 대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큰 무리, 대다수 현대사회에 획일화된 그런 사람들의 가상적 집단, 그걸 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이제 공중,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공공성을 띤 군중, 즉 공통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군중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분산돼 있다. 근데 공통된 관심을 가졌다는 건 군중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분산된 사람들이에요. 쭉 분산되어 있으나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중과 달리 획일화되거나 조종되는 게 아니야. 상당한 비판의식과 비판의식 또는 자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이들이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하기도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일종의 그 나름대로 의식도 가지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나라의 4대강 개발을 뭐 반대하는 모임 뭐 사람들이라든가 무슨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은 공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대중, 공중을 구별하시고요.
자, 저런 집합행동 중에서 상당히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집합행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사회운동. 자, 사회운동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뭐 참여를 가지고 한다. 중시한다.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역할 구분이 있다. 등등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사회운동의 종류는 복고적 사회운동.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 위정척사운동 같은 거 예를 들어놨죠. 그 다음에 복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보수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유림들의 동성동본 혼인을 계속 금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죠. 현실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적 사회운동은 기존의 것을 바꾸자. 한마디로 이것은 옛날로 돌아가자, 현실을 유지하자, 지금 걸 바꾸자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걸 하나 또 알아두세요. 전통적 사회운동과 현대적 사회운동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전통적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 같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옛날엔. 그러나 요즘에는 뭐 환경운동이나 뭐 여성운동이나 소비자운동 이런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회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것이다 해서 이것을 신사회운동이라 한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신사회운동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요인 6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구조적 유발성, 어떤 그 사회에 그런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된 구조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긴장, 그 다음에 신념, 다음 세대의 신념이 만들어진다. 어떤 극적인 사건 같은 촉발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자들이 동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사회 통제, 막 사회 통제를 너무나 하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된다, 사람들이. 뭐 이런 6가지 얘기를 들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루션, 혁명이 나옵니다. 혁명과 반란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쿠데타하고도 구별되죠. 쿠데타는 이제 상위 계층에 있는 한 집단이 다른 현재 집권 세력을 치는 것이 쿠데타고, 혁명 같은 것은 이제 밑에서부터 하위층에 있는 민중의 힘으로 어떤 정권을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하고자 일어난 그런 사회운동이 혁명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주장했으니까 혁명의 전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 또는 부자들의 억압,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 계급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생산수단 소유 유무에 따른 갈등, 이것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꼭 가난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호황, 경기가 좋더라도 계급 간 불균형이 지속되면, 즉 상대적 불균형이죠. 다 잘 살더라도 일부 계층이 워낙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데이비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건, 그런 뭐 사회적 불균형, 빈곤과 부자와 빈자의 갈등, 그런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이 더 혁명이 될 수 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발전하더라도 자기들의 욕구 수준이 충족이 안 된다. 나라는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욕구하는 것이 딴 게 있어.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정치적 탄압이 지속된다든가,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안 준다든가, 그 욕구를 막는다. 그럼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데이비스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브린톤이나 존슨의 견해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